하는데 발전을 그 뭐 가합형 경수용, 비등형 경수로, 중수로 뭐 이런 것들 들었을 텐데 일단 경수는 보통 물을 쓰는 거고 중수는 H2가 아니라 H3를 쓰는 건데 그거는 플루토늄이 많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월성만 중수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은 중수로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핵폭탄 문제가 있으니까는 한국형 경수로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영변을 하려다가 중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가합형하고 비등형 경수로는 비등형은 그냥 끓게 하는 거고 가합형은 압력으로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그 간접적으로 그 못의 관을 거쳐서 이제 끓게 하는. 그래서 그 가합형이 좀 더 안전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다 가합형이거든요. 그 월성 그것도 다 가합형이죠. 근데 일본은 가합형 비등형이 반반이고 후쿠시마는 비등형이었어요. 그래서 가합형은 한국형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고 국제적으로는 다 가합형 비등형을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후쿠시마 사고 며칠 있다가 찍은 사진인데 처음에는 이 사고가 얼마나 큰 건지 몰랐잖아요. 한국 언론에서도 그냥 받아다가 보도하고 그랬는데 NHK 받아다가 보도. 근데 이게 며칠을 찍었는데 그냥 못 찍었어요. 무인 항공기, 소형 항공기에다가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실제로 가까이 가면은 기계도 망가집니다. 체르노빌 사고 때 이렇게 로봇이 이제 사고 투입이 됐는데 회로가 미쳐 날뛰어서 작동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있으면은 뭐 체르노빌 전투라는 영화를 그 다큐를 같이 봐도 좋은데 만만한 게 군인이라고 군인들을 바이오 로봇이란 진짜 바이오 로봇이라고 명명을 해서 투입을 했어요. 근데 멜트다운이 왜 무서운 거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고장은 딱 멈춘 다음에 제어봉을 싹 꺼내 갖고선 살포시 보관을 하고선 수습을 하면 되는데 멜트다운은 노심이 해결료랑 같이 노심 이상해요. 해결료랑 같이 녹아서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반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있고 영화도 있는데 뭐냐면은 미국에서 핵사고가 나면은 녹아서 점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지구를 뚫고 반대편인 중국까지 간다. 멜트다운이 그래서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거기까지 가는 동안 퍼지거나 여하튼 그렇게 멜트다운이 되면은 수습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후쿠시마도 지금 식히고만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아니 콘크리트로 덮는 건 기본인데 아래로 계속 녹아내리면 이제 지하수 쪽으로 퍼지고 이러기 때문에 전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시켜보고 몇 년 있다 생각해보자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발전소가 사고가 나면은 무지 첨단적인 장치인데도 수습은 무지 원시적으로 합니다. 그 저기 한국에서도 뭐 드라이버 안에 넣고선 용접해버리고 이런 사고도 있고 그랬는데 만약에 너트가 하나 풀려서 중요한 부분에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방호복 입고 노동자들이 요이 땅하고 뛰어가서 조이고선 타치하고 조이고 이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체르노빌이 실제로 그랬는데 멜트다운이 됐을 뿐만 아니라 폭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이제 산산조각이 났죠 위에가. 근데 그러면서 이 핵연료랑 이 저기 노심 파편까지 같이 지붕으로 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비산한 파편들을 방사능이 엄청 나오는 파편들을 이제 바닥으로 이제 끌어내려 모은 다음에 이제 이걸 덮어야 되는데 그 일을 기계가 미쳐 날뛰어서 못하니까 바이오 로봇 군인들이 가서 딱 선량 한도, 피폭 한도 그것도 뭐 편적으로 붙인 거지만 그래서 이제 직접 제작한 나무로 만든 앞치마, 헬멧, 뒷골 여기 이런 데 하고 이 저기 생식기 이런 데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수제품으로 만들어서 해서 시간 재갖고선 올라가서 사고로 퍼서 떨어뜨리고 타치하고 이렇게 몇 번 하면 몇 번 하니까 아 당신의 피폭 한도는 다 됐으니 임무 중단. 이래갖고선 나중에 이제 약간 포상금하고 이제 상장 같은 거 주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대부분 많이 발병을 나중에 백혈병 암 같은 거 발병해서 죽어요. 체르노빌 공식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 구소련 당국하고 IAEA가 집계하는 거는 40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초기에 물리적으로 죽은 사람, 바로 피폭에서 죽은 사람 말고는 이 방사능과 사인의 직접적 관계로 규명할 수 없다. 후쿠시마 처음에는 얼마나 사고 큰지 몰랐는데 항공기로 찍어 보니까 건물뿐만 아니라 이 경납 용기까지 손상이 갔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증기가 피어오르는데 이것도 방사능이 함유된 수증기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또 전문가들 많다 그러지만은 9시 뉴스에 어떻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수소폭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안 하더라. 경남 용기랑 해결료도 공중에 많이 노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용 후 해결료도 여기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거 그래갖고 일단 지금 계속 수습 중인데 추가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계속 지진이 드문드문 오는데 이 취약해진 이 구조물과 해결료 용기가 계속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갖고 이거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니죠. 예, 다행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핵발전소 현황인데 2005년 기준으로 54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몇 기? 21기. 이 단순한 숫자들 외워야 돼요. 나중에 끝나고 시험 봅니다. 54기인데 사고가 난 거는 이 후쿠시마 발전소입니다. 이쪽에 있죠. 근데 실제로 진앙은 여기였어요. 가까운데 근데 찌나미는 이쪽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사고 보고를 보면은 찌나미 때문에 전력이 상실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지진 때문에 이미 기계 장치랑 냉각 장치가 망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일본 전체에 이 핵발전소들이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 가동되는 핵발전소는 몇 기? 예? 없죠. 제로. 계속 안전 점검, 일본은 원자력 법상 2년인가 3년마다 안전 점검을 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계속 안전 점검을 하면서 세웠습니다. 재가동을 안 하고. 왜냐면 굉장히 여론이 민감하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지난주인가요? 홋카이도 오오이 발전소 재가동을 결정했고 총리 관저 앞에서 몇만 명이 우리 촛불 집회하듯이 오오이 원발 긴게임 뭐더라 일본말로? 네. 그거 중단하라 이러면서 밤새 시위를 했죠. 일본에서 그렇게 몇만 명 단위 시위가 진짜 안보투쟁 이후에 몇십 년 만이라고 하는데 사회운동이 살아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여하튼 핵발전을 근데 일본에서도 이렇게 원자력촌이라 그래요. 그쪽 핵마피아를 자기네 마을 자기들 기분 잘 살아보자는 마을이 원자력촌 여기서 워낙 자기들도 이제 이거 아니면 큰일 나겠다 로비를 엄청나게 해서 재가동을 이렇게 밀어붙인 거죠. 핵발전으로 인한 방사능, 핵폭탄이든 방사능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엑스레이 때도 사실은 방사능하고 항공기를 타도 방사능 피폭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이에요. 자연 방사능 많이 나옵니다. 라돈 이런 것도 그거는 화강암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강하지 않고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그거는 공기만 잘 통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큰 문제 없다 이 말로 조심해요. 어디까지가 큰 문제인 거야? 애정남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그렇지만은 여하튼 이 방사능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세포를 심지어 기계도 날뛰게 하는데 살아있는 세포의 작동을 막죠. 재생 같은 게 안 되고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일본의 로카쇼무라 대체로군 이런 데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실제로 몇 명 죽었는데 처음에는 단순 화상 같은데 며칠 지나서 피부가 점점 진물도 보이고 뭐냐면은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 식으로 진짜 참혹하게 고통스럽게 죽어나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바로 죽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세포에 이상을 일으켜서 암, 백혈병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고 바깥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체내에 피폭이 되면은 두고두고 이제 그게 되는 거죠. 방사선은 사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알파선은 종이로도 착해가 되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알파선이 체내에 들어가면 가까이 있는 장기로 계속 이걸로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갖고 1000mSv 이러면 구토나 나르는 느낌 40mSv 하면은 30일 내에 50%가
이런 거죠. 100ml 즉각적인 건강 영향 없지만 향후 암 발병률 0.5%가 높다. 이게 0.5%가 됐다 이게 50%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저기 이라크하고 아프간 이런 데서 그 어린 애들이 그 백혈병하고 이런 발병이 굉장히 많이 돼서 왜 그럴까 하고 그 민간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미군이 열화 우라늄탄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핵물질 만들고 찌꺼기를 모아서 한 건데, 이거는 그 저기 공식 핵무기가 아니에요. IS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건데, 이게 핵 반응을 해서 그 철갑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근데 그 사용한 열화 우라늄탄과 그걸 좀 화학 공정 이런 게 같이 작용을 해서 신체가 약한 어린이한테 많이 발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건강한 성인하고 이렇게 노인이나 아이들한테는 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다른 요인하고 결합하면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전한 피폭량이라는 건 없어요. 그 역치라고 그러는데 그 크리티컬 매스 어디까지는 괜찮다가 그 다음부터는 위험한, 그게 사실은 방사능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연의 저선량도 축적이 되면은 문제가 되겠듯이 여러 가지 같이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저선량 방사능에 대한 연구도 인간이 방사능을 발견해서 쓴 게 퀴리 부인 이후에 100여 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선량 방사능이 축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뭐 몰모트 갖고 실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쿠시마 사고에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비 올 때 방사능 비 온다. 우리도 그렇고 그때 기자회견하고 그랬잖아요. 엄마 방사능 비 맞아도 돼. 기억나요? 기억나. 근데 그때도 9시 뉴스에 이제 딱 전문가 와갖고 앵커가 물어보잖아요. 방사능 비가 온다는데. 예, 옵니다. 후쿠시마에서 오는 그게 편서풍은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옵니다. 오는데 허용한 게 지이하니까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앵커가 마지막에 이제 빠이빠이 하기 전에, 그래서 내일 비 맞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그 전문가가 가급적 안 맞으시는 게 좋죠. 이 사람 진짜 솔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저선량 방사능이 무조건 어떤 영향이 또 어떤 사람한테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저기 후쿠시마 사고 때 막 그냥 이 수습에 투입된 노동자 그 허용한 도치로 1mm에서 10mm까지 늘려. 이건 뭔지 정말. 예. 그런 것이고요. 그 방사능이 그 방사능을 만든 그 내뿜는 핵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알파, 베타, 감마선 해서 있는데, 고유의 반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거는 방사능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지나면 또 절반. 예를 들어서 요오드, 요오드 뭐 미역 다시마 막 사지 얘기하고 이랬잖아요. 그 요오드가 갑상선을 공격해서 이 요오드 131이라는 핵종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한국도 영광 발전소 이렇게 각 핵발전소 주변에 동장이 아니라 이장 요오드제를 주고 있어요. 유사시에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근데 요오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어차피. 여러 가지가 나와. 이 갑상선 그거 유행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오드는 반감기가 8일이에요. 그래서 8일, 그 다음에 12일 이렇게 10일 이상 지나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방사능이. 근데 세슘 137 30년. 그 후쿠시마 사고 전에도 한국에서 세슘이 검출이 됐거든요. 이거는 체르노빌에서 나온 세슘이에요. 그게 지구상을 계속 떠들고 있어요. 30년이 안 됐거든요. 떠들고 있는 거예요. 방사능을 내면서. 근데 이거 다 없으면 30년, 또 45년 그래갖고 보통 이 반감기 곱하기 10 정도 해야지 완전히 없어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 있는 거는 체내 피부 tes을 때 또 반감기는 생물학적 반감이 좀 다르긴 한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플루토늄. 이게 핵발전할 때 제일 많이 이제 사용 해결료에 나오는 독성이 강했는데 24,000년. 24,000년 전에 한국에 뭐가 있었습니까? 공룡 있었나?
공룡은 7천만 년 전에 멸종했죠. 네, 24,000년까지 농경사. 네안데르탈인과 아마 현생 인류가 공존해서 구석기 한 2, 3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역사학을 전공하시는 우리 안효상 교수님 맞죠? 미국 관계사를 하셔서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마 네안데르탈인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말 그 지질학적 시간이죠. 근데 앞으로 이 인간이 핵발전으로 만든 플루토늄은 24,000년 곱하기 10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고준위 방패장 얘기를 뒤에 할 텐데 이만큼을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예요? 24,000도 우리 누구야? 현생 인류가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거죠. 여튼 그렇습니다. 스트론튬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되고 코발트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체르노빌 여기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이고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이 세슘 137이 이제 떨어진 곳입니다. 유럽 보니까는 영국, 아일랜드까지 갔고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영국에서도 다 우유 리콜하고 버터 리콜하고 이랬어요. 환소풍 얘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바람이 뒤로 분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보다 그 벨로루시 쪽으로 발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을 겹친 일본형 이 정도 됩니다. 그 동경 핵발전소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겹치는 장면이나 겹쳐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분자라는 거는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편서풍 이렇게 한다 이렇게 조금씩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 문제가 월경성이라고 해요.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핵발전은 일본에서 핵이 나고 다행히 그때는 편서풍 때문에 좀 적었지만은 만약 중국에서 중국 동해안 쪽에 그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데 그 하나로 터지면은 황사처럼 방사능 물질이 온다고 생각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갖고 이제 한국 얘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30분 전에 한국은 핵발전소가 빨간 동그라미 친 4군데 있죠. 물론 더 있어요. 대전에도 그 시험 원자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발전소 말고도 이렇게 방사능을 내는 것들 많죠. 의료용 기계, 그 다음에 비파계 검사기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근데 문득문득 노원구 아스팔트 갑자기 거기 지금도 원인을 잘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여튼 한국에는 핵발전소가 이건 다 외우셔야 되겠네요. 전남 영광, 부산 고리. 부산이라고 참 그래 저 끄트머리는 부산 같지도 않지만 울산은 경계인데 그래도 행정구역상 부산군, 기장군, 고리. 그 다음에 경주 월성, 그 다음에 경북 울진 이 4군데가 핵발전. 핵발전 영어로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하면은 이 핵발전소 한기 유니트라고 그러고요. 이 유니트가 4기에서 6기 정도에서 하나의 플랜트가 되죠. 플랜트가 한국에 4군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군데 입지의 공통점은 뭐죠? 바다. 왜 바다에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물 시키면. 그렇죠. 냉각수를 쉽게 얻기 위해서. 근데 내륙에 있는 냉각수는 저기 강물이나 저수지물을 써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냉각탑처럼 이렇게 원통형처럼 한국에는 없고, 네, 냉각수를 얻기 쉽고 또 다른 이유는 뭐죠? 네, 주민 반대가 적어. 이게 잘 모르고 이렇게 뭐 나이 든 사람들 많은 저항 적은데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만들 때는 뭔지도 몰랐죠 주민들이. 네. 그 다음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과적으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과 가장 먼 곳에 핵발전소가 위치하죠. 예. 굉장히 불평등한 문제를 뒤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운영된 핵발전소 몇 기? 21기. 네,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21기지만은 이미 안심 여튼 그게 끝이 아닌 게 건설 중인 게 7기. 이 중에서 이미 임계를 시작한 것들이 있어요. 시험 가동에 들어가는 게 지금 2기인가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력 그리드에 아직
안 물려 있을 뿐이지 발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이미 폐기물이 된 겁니다.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획 중인 게 6기. 이 계획 중이라는 3차 경도 빼고예요. 2기까지 다 산정이 되어 있어 한 게 6기. 근데 그거는 대부분 기존의 핵발전소에 몰려 있습니다. 고리 옆에 신고리, 월성 신월성, 울진 신울진, 울진 다 합치면 10개. 동해안 제일순리. 게다가 지금 계획된 게 삼척, 그 다음에 여기 영덕.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핵 밀집 단위 면적당. 벨기에가 제일 지금까지 높은데 벨기에는 워낙 국토가 작아요. 근데 이렇게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거는 이제 한국만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핵발전소 핵폐기장이 계획됐던 게 여기 고흥 여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핵발전소 입지라는 거는 뭐 집안이 안정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찔러 보는 거예요. 찔러 보고 주민 반발 적은 대로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 이렇게 되는 데는 주민 저항이 적은 게 이렇습니다. 다들 저기 있어요. 하나는 나이들이 드셔갖고 아유 몇 년이나 살아 보상도 받아갖고 가서 진짜 그래요. 가서 물어보면은 이 삼척 영덕 이번 주에 가서도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또 하나는 이미 핵발전소 있는데 터지면 다 죽는데 뭐 더 들어서도 마찬가지 아니야? 심지어 이 영덕 사람들은 아이 월성 바로 옆에 이미 있는데 거기 터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우리 동네 들어서 보상금이나 받자. 그래갖고 반해군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이제 지방의원 되고선 아유 지역 발전해야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용 원자로가 여기 에너지 정의운동에서 그림이었습니다. 광고 한번 해주고 이게 저기 한국의 전력 개통도인데요. 그래서 그 핵발전소가 있는 데랑 쓰는 데가 가장 거리가 멀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보라색이 765kV 개통 저거거든요. 765kV 들어봤죠? 네, 이러세요. 그 밀양의 그 이큐 어르신 분신한 게 765kV 송전탑 건설을 막다가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765kV는 공통점이 있어요. 엄청난 용량이 큰 고압이잖아요. 고용량의 발전을 하는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모르시죠? 충남에 엄청나게 화력발전소 많아요. 핵발전소 한 플랜트 이상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진, 고령 이런 데 수도권을 끌어오는 거예요. 울진 뉴클리어 파워플랜트 수도권을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고리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 끌어올려고 밀양을 지나려고 765kV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00m가 넘거든요, 높이가. 그 다음에 전자파 이런 것들도 내고 토지를 완전히 못 쓰게 만드는. 근데 이거는 핵발전과 별개의 시설로 특별한 법이 없어요. 물론 핵발전소 증설이나 연장 가동도 법이 없어요. 국회 통과 사항 아니에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사업 한수원이 하면 되는 거예요. 진보정당이 잘해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 돼요. 근데 이 핵발전을 증설하는 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게 결코 아니에요. 계속 한국 지금 우리가 쓰는 핵발전소가 전체 전력 수요의 설비 용량으로는 27%, 그 다음에 실제로 쓰는 용량 중에 31%를 차지합니다. 왜 설비보다 쓰는 게 많으냐 하면은 핵발전소는 1년 내내 거의 가동을 하거든요. 24시간. 이게 설비보다 실제로 쓰는 용량이 많아요. 근데 여하튼 이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인데 2002년 작성된 거에도 이만큼 34%까지 비중이 올라가는 게 있었고요. 2002년이면 누구 전 대통령이 그때가 DJ 말고 DJ 때 작성된 거겠네요. 그다음에 2006년 3차 때 노무현 이만큼 증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5차가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더 늘어난 건 사실이죠. 그래갖고 2050년까지 60%까지 전체 전력 중에 핵발전으로 충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잠깐 얘기하죠. 근데 이거 2050년까지 60% 이 계산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화력 발전을
증설을 하면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기후변화 그 협약에서 분리하거나 안 된다. 근데 한국은 2% 정도씩 매년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 그럼 2050년에는 전력을 얼마큼 쓰게 될 거다. 그럼 화력 발전을 못하니까 그만큼 핵 발전을 채우자.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우리 그냥 당 예산 짜듯이 당원 얼마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전력 수요가 얼마큼 줄까 또는 줄 수 있다는 걸 계산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핵발전을 때려 넣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인지 또 뒤에 보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전력대란 얘기하잖아요. 동절기도 전력대란, 하절기 전력대란이 있는데 그래갖고 전기를 아껴 쓰자는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핵발전 더 늘려야 된다 얘기잖아요. 근데 전력 피크랑 핵발전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없습니다. 왜 없냐? 한국은 뚜렷한 사계절이 요즘 잘 없는데 여하튼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갖고 실제로 전기를 많이 쓰는 피크라고 하는 것은 겨울철 1월 첫 주 일주일, 그 다음 여름철 8월 첫 주 일주일. 요즘 기후 격변 때문에 6월 달에도 갑자기 덥고 그렇긴 한데 여하튼 그렇게 1년에 며칠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설비 용량, 전체 그 발전소를 지어놓은 용량이 이만큼이에요. 핵발전, 수력, 화력도 LNG, 석유, 석탄 다 합쳐서 만들어 놓은 건 이만큼이죠. 만들어진 핵발전소 공장인데 이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로 쓰는 거는 공급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라서. 여기서 공급 능력은 발전소를 다 가동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는 쉬었다가 전기를 많이 쓸 땐 다 가동하고 이러죠. 공급 능력은 이만큼 예비율인 거예요. 예비율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비율이 너무 적어지거나 그러면 블랙아웃, 작년에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던 건데 그런 게 납니다. 근데 핵발전은 핵폭탄하고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한번 분열시키면 계속 분열해요. 그래갖고 야 천천히 분열하기 한계가 있어요. 1년 내내 달려야 됩니다. 물론 한 2년에 한 번씩 푸울아웃이라고 그 예방정비하면서 폐결류 교체하고 요거를 할 때 쉬지만 그것까지 계산해서 교대로 쉬면서 계속 달려요. 어떻게 돼요? 기저 부하라는데 이 아래를 깔아주는 거예요. 은혜는 계속 요만큼 계속 발전해요. 전력 피크라고 더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덜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석탄 화력도 기저를 같이 담당합니다. 근데 핵발전은 무지 막지한 놈이라서 전기에도 주파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정밀기계 이런 거 되는 그런 공장에서는 고급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핵발전은 주파수 추종 운전 의무도 없어요. 거친 전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석유 뭐 이런 데서 주파수를 잘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달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결국은 석유 화력이나 LNG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피크 때도 핵발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피크니까 핵발전 더 해야 된다? 이만큼? 실제로 80년대 초중반에 그 핵발전소가 막 많이 한 11기, 2기 완공됐을 때 전력이 무지 남았어요. 그래서 한 게 남아도 곤란하거든요. 무리를 주고. 그래서 양수발전소, 높은 산에 댐에 갖고선 핵발전에서 남는 전기를 물을 끌어올려서 그 전기를 물을 끌어올렸다가 전기 덜 쓰는 시간에 그 물을 다시 흘려서 수력 발전을 하는 그걸 보급을 했고 또 하나는 심야 전기 그렇게 하고 전기를 많이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율이 줄었대요. 또 그렇게 독일하고 프랑스가 바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처럼 이 전기를 덜 쓰는 계절과 피크가 차이가 클 때는 요때 요만큼만 덜 써도 예비율이 굉장히 확보가 돼요. 지지난주에 민방위훈련처럼 뭐 전력대란 예비훈련 했잖아요. 근데 참가한 기관이나 건물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예비율 확 확보가 됐거든요. 그만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 부족하면 요만큼만 국부적으로 전력을 채워줄 수 있는 발전을 하게 나왔죠. 차라리 LNG가 나은 거예요. LNG는 가스레인지랑 똑같거든요. 딸깍하면 확 불어요. 딱 이끌 수 있어요. 근데 핵발전을 한번 해갖고서 전력이 나오려면 이틀 이상 걸립니다. 석탄 화력은 그보다 짧은 거고. 그런데 한국의 그 전력 이 비중인데
전체 중에서 석탄, 녹색 석탄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집단 밑에 그리고 이제는 그래도 이제 그 핵발전 원자력 르네상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명박이 아랍에미리트에 그 핵발전 수출하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진짜 그러냐 아니라는 걸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핵발전 이거는 설비 용량이고 이거는 발전 용량인데 설비보다 발전이 이게 걱정되는 거는 요즘 짓는 신형들은 발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면은 설비가 86년 체르노빌 사고 전후로 해서 정체죠. 그리고 줄어들고 발전 용량도 이 신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별로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늘어났어요. 왜냐하면은 민간 발전 회사에서 핵발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 위험하고 돈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위험할 뿐 아니라 사업적 리스크가 있는 거를 왜 난 하기 싫어 그러니까는 그때 미국 정부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해. 심지어 일본하고 한국처럼 전후에 자기 영향력이 큰데 일부러 만들게 했던 거. 그러면서 투명하게 대신에 핵폭탄을 만들지 못하게. 그래갖고 그렇게 정부에 지원하고 정치적 압력이 없었으면 안 늘어났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뭔가 좀 성숙해서 하다가 더 이상 팔아먹을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체르노빌 이런 사고 영향도 있었지만은 세계적으로 핵발전을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러시아, 남한, 영국. 핵발전을 하는 나라는 6개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굉장히 미미해요. 그건 포화가 됐죠. 핵발전을 자기 나라에서 계속 전기를 많이 쓰게 하고 핵발전을 많이 바보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핵발전이 블루오션이 이미 아니었던 거죠. 중국 막 따라오고 있죠. 여기서 몇이죠? 여기서? 중간에 차이나 중간에 앞에 네, 차이나 있죠. 중국이 막 건설 계획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후쿠시마 사고에 일단 계획은 중단 재검토 맞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핵발전이 이제 경제적이지도 않고 그 자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우라늄 싸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지원, 그 다음에 폐기물 비용 같은 거 빼고 사고 처리 비용 같은 거 빼고 했을 때 부분적으로 더 경제적이라는 건데 우라늄 자체도 우라늄이 또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한다 근데 상업적으로 굉장히 농축을 해야 돼요. 모아가지고선. 근데 그거는 지금 아프리카,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거의 착취를 해가면서 원주민 착취하고 막 이거 우라늄을 막 모으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방사능 함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형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저항이 없는 가운데 세웠는데 그게 점점 그것도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우라늄 잔존량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왜 석유도 석유 피크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지금까지 캐서 쓴 석유와 남은 석유 양이 똑같아지는 대신에 수요는 올라가니까는 이게 대란이 일어난다는 건데 우라늄도 마찬가지로 피크를 지나고 있어요. 잔존 연한은 80년이라 그러지만은 남아있는 이 수요에서 남아있는 핵발전을 증설할 경우는 점점점 이게 그렇게 되겠죠. 게다가 80년 전에 그리드 페러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드 페러티. 이거는 전력망 그리드를 얘기하는 페러티는 평형인데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별도의 지원 없이도 석탄이나 핵 발전 단가보다 싸지는 시점이 그리드 페러티인데 한국 정부 예상으로도 2020년 전에 온다 그러거든요. 그럼 핵발전 우라늄 이게 더 싸질 않은 거죠. 근데 한국형 신형 원자로 UAE 수출한 게 노심 설계 수명이 65년입니다. 한국 기술 훌륭해. 65년 잘 만들었어요. 근데 20-30년 안에 그리드 페러티를 넘어갔고 이게 원료 자체도 비싸지면 이거 뭐에 쓰는 거예요? 엔진 잘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원료가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 65년이라는 설계의 수명은 그것조차도 좀 의미가 없어진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규모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핵발전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 핵발전이 이렇게 되는데 태양광, 풍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체 그 발전 현황이 이거는 그 설계 용량이긴 하지만은 핵발전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총량이 점점점 가파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크레시안의 강양구 기자가 해준 얘기인데 유럽에서 그 당신네 나라 프랑스 빼고 당신네 나라들에서 핵발전으로 다시 원자력 르네상스가 될 가능성은 없냐? 그러니까 네버, 영어권에서 네버, 독일에서 나인, 프랑스에서 농. 그럴 리 없다. 왜냐하면은 재생에너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지금 독일 같아도 핵발전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3만 명 안팎일 거예요. 근데 재생에너지가 이미 한 20-30만 명이 종사해요. 거기에는 그거 만들어서 파는 사장, 설계자, 노동자, 그 다음에 그걸 옹호하는 언론인, 정치인까지 재생에너지 카르텔이 생긴 거예요. 몇십만 명 규모. 그러니까는 이 사회 여론이라는 게 이미 넘어간 거고 물질적인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한국도 이 찬핵 세력하고 막 싸우고 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화의 어떤 공범들을, 세력들을 신압으로 키우는 것도 앞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다음에 이거. 그래갖고 핵발전소랑 폐기장과 관련해서 이제 저항이 일어났죠. 막 찔러본 거예요. 찔러서 저항 제일 적은 데다 내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일 우리 격에 있는 큰 거는 2003년 부안 항쟁이었죠. 그래갖고 주민투표하고 근데 문재인 이사장 지금 예비 후보는 자기 자서전에서 부안에서 그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주민투표로 잘 해결된 거를 그러니까 다양한 일로 기억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사실 주민투표로 해결된 게 아니고요. 주민투표를 인정 안 했어요. 노무현 정부는. 그거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서는 나중에 경주랑 이렇게 그 저기 군산 이렇게 하고 2004년 경쟁 붙여서 이때는 그 찬성률 제일 높은 지역에다가 3,000억 플러스 알파를 해준다. 그렇게 해갖고 경주로 갔던 것이죠. 근데 그때 막 이거를 3,000억 플러스 알파를 경상도 놈들한테 줄 수 있냐라고 전라도 청소가 부르고 전라도 군산에는 또 저 경상도에 줄 수 있냐 청소가 부르고 막 그래갖고 그때 이 반대 운동을 뭐 민주노총 이런 데서 같이 했는데 민주노총 조끼 입으면 식당도 못 들어가고 막 그 정도 난리를 쳤는데 경주로 유치가 됐는데 지금 준공 못하고 있잖아요. 중저기 폐기장. 계속 그 연약 기반이고 지하수가 하루에 5,000리터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시설은 정말 지질적으로 지형적으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찔러서 되는 데 간다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 사람들이 다 기억 안 하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아래 그 김종규 군수 핵종규 이 이후에 선거에 3번이가 더 나왔어요. 다 낙선했죠. 이제 그럼 이제 대안이 뭐냐 이 얘기를 이제 할 때가 됐죠. 우리가 그 탈핵의 모델로 많이 얘기하는 게 독일입니다. 독일은 그 3인당 녹색당이 연립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원자력 합의, 그 핵 합의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냈어요. 이걸 보면 두루마리에 써 있는 걸 보면 여하튼 이 사회 분야를 낳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공급 회사, 즉 핵발전 회사죠는 핵에너지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이한 입장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뜻이죠. 핵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절차적으로 마감하고자 하는 연방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가 결정했으니 따르겠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현재 핵발전 사용 기간을 정하고 안전 수준 높이고 원자력법을 만들었어요. 이걸 따라서 남은 사용 기간 동안 발전소 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폐기물 처리에서도 법적 절차를 엄수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2000년 1월 1일부터 남은 사용 연함 동안 최대 전력 생산량을 개별 원자로에 정해서 정해진 전량량에 도달하면은 가동 중단. 그 다음에 각 원자로의 규정 수명 32년에 따라 잔존 사용 연한을 정한다. 32년. 핵발전소 수명을 32년으로 했어요. 32년은 왜 나온 숫자일까요? 아무 근거 없습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야 수명 연장 아주 튼튼한데 수명 연장하면 50년, 60년도 쓸 수 있는데 너무 32년 경제적으로 아깝다 그랬고 그린피스나 환경단체 또 이렇게 그 녹색당이나 이런 그 좌파 정당 이쪽에서는 당장 폐쇄하자 또는 10년으로 하자 이랬겠죠. 어떻게 그러다가 32년으로 하자 협상의 결과입니다.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 설계 수명 65년 그게 의미 없다. 정하면 되는 거죠. 우리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이 다음 그림을 보는 게 나왔는데 독일의 모든 핵발전소는 그래서 묘비명을 다 갖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묘비가 있어요. 그라펜 라인 펠트 발전소는 82년에 태어나서 2014년에 죽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필립스부르그 1호기는 80년에 태어나서 2011년 벌써 죽었어요. 다 묘비명을 갖고 이제 하나씩 이제 폐쇄를 이렇게 하게 됐죠. 그렇게 해 나가다가 이 기민당 그 연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렇게 탈핵이라고 하는데 탈핵 가는 건 좋은데 어떤 재생에너지 경쟁력도 아직 그렇고 그 저희 에너지 그 안보상 너무 이건 빠른 것 같다. 이걸 좀 늦추자 해서 메르켈에서 이제 원자력법을 개정을 해서 이걸 늦추게 한 거예요. 근데 후쿠시마 사고 났잖아요. 몇십만 명이 몰려서 데모를 하니까 아 미안 원상복귀 그래갖고 2021년까지 모두 폐쇄하는 것으로 다시 바꿨죠. 근데 때는 늦어서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역풍을 맞아서 그 바덴 비르텐베르크라는 데가 계속 기민당이 열심히 집권했던 데인데 여기서 이제 녹색당한테 뺏겼죠.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그 향후 선거에서는 이제 이 탈핵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올 거라는 건데 물론 이게 독일은 이 73년 4년 석유 파동 때부터 핵발전이 아닌 다른 걸 해야 된다 그래갖고 에너지 효율화라 재생에너지가 연구소도 만들어지고 사회운동이 그래서 몇만 명 규모의 데모를 많이 해본 데요. 그러니까는 일 터졌다 그러니까 다 몰려나와요. 데모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쉬었다가 잘하는 게 절대 아닌 거 아시잖아요. 독일의 이 에너지 믹스라는데 전력 믹스인데 보면은 이게 하늘색이 해상 풍력, 이게 내륙 풍력인데 해상 풍력 비중은 굉장히 높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빨간 게 핵발전인데 2020년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남는 거는 유럽으로 이제 보내는 그 용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독일에서 쓰는 거는 전력 자체가 줄어들죠. 재생에너지도 늘어나지만 전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탈핵이 가능해지는 거다. 이건 프랑스입니다. 노란색이 핵발전이고요. 파란색이 수력, 빨간색이 화석연료, 녹색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프랑스는 지금 핵이 전력 소비 80% 정도. 근데도 전력 부족해서 막 긴급 수입하고 그래요. 그냥 그만큼 그 전력을 싸다고 그래갖고 단기간에 싸다고 해서 전력을 많이 쓰도록 뭐 공장이든 가전제품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점에서도 핵발전은 마약 같은 거예요. 계속 이 만들어진 전기를 써야 돼요. 또 부족해지고. 반면에 재생에너지하고는 트레이드오프. R&D든 정부 재원이든 일로 가면 일로 갈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근데 프랑스가 이렇게 핵을 중심으로 가게 된 건 여러 이유가 있는데 에너지 안보 문제도 있었고 그 독일하고 싸웠잖아요 2차 대전. 그래갖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 자립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어떤 특유의 자기 잘났잖아요 이 사람들. 우리가 하면은 잘할 수 있어, 더 예술적으로 할 수 있어 이런 드는데 프랑스는 이렇게 달릴 수 없는 거죠.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러다 보니까는 뭐 재처리 시설, 뭐 중성자 가속기 이런 것들을 엄청 또 이제 유치해 갖고 야 이거 괜찮으니까 좀 갖다 써봐라고 하는데 이제 안 쓰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그 만화 이미지도 만들었지만 핵발전 이제 폐쇄가 또 이제 시장이 열려요. 한국은 이제 기술자 없잖아요. 독일은 이제 폐쇄 기술 갖고 이제 막 먹고 살 겁니다.
일단 그렇죠. 독일 약속가라고 보자. 예.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